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8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충당부채라는 개념 공부했다 그죠? 충당부채 공부할 때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요건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부채의 정의는 요거랍니다. 과거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남한테 돈 줄 의무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의무 이행하려면 미래에 돈이 나가야 된답니다. 그거를 고상한 말로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따를 거다라고 표현한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과거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미래에 돈이 나가야 된다. 경제적 효익이 희생돼야 된다. 그것이 부채의 정의다.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충당부채의 요건에서 공부했다고 죠? 그것이 일반 기업의 기준에 있는 부채의 정의래요. 따라서 충당부채라는 게 뭡니까? 돈이 언제 나갈지, 나가는 시기, 그 다음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나갈지가 조금 불확실하답니다.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부채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과감하게 부채로 기록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충당부채였다. 됐죠? 그 충당부채 요건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틀린 걸 찾는데요. 자, 1번.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금액의 추정이 불확실하더라도 부채로 인식한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판단한다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자,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그죠? 자, 불확실성은 좀 있더라도 신뢰성 있게 추정 자체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1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추정 자체가 불확실하다, 뭐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부채로 인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좀 어설픈 문장이지만 틀린 문장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다. 조금 회계 규정이 있는 거를 그대로 따오면서 조금 뭔가 변형하다 보니까 어설픈 문장이 된 거고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 못 해가지고 틀렸다고 괜찮다고. 문제 자체가 조금 어설픈 거라고. 됐죠? 이제 굳이 판단한다면 틀렸다라고 보는 거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이래. 2, 3, 4 확인해 봅시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다.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의무가 생긴 거다 이겁니다. 의무를 이행하려면 돈 나가야 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따른다.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다. 엄청 어렵게 썼는데 뭐 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래요. 조금 더 좋으려면 좀 이 지문을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명확한 문구로 서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이 불가능하더라도 뭐 이렇게 고쳐야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네요. 문제 초반에 1번 문제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어설프면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딱딱 포진된다고. 안 그래도 시간이 쫓기는데 그지? 막 긴장해 있는데 뭐 이런 게 나오면 뭐 이 한 문제 가지고 뭐 5분 막 이렇게 매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험요 전산세무 1급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는 거 다 풀고 나오면 합격입니다. 시간 모자라 가지고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선택하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어설픈 문제 나오면 회계사인 저도 막상 시험장 가면 당황할 거라고. 됐죠?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총액이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한 경우 자기 주식을 소각합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던 자기 주식 없어지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기록하고 차변은 주식 소각하니까 그지 자본금이 감소할 겁니다. 차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 변동하겠네요. 자본금이 감소한다. 감소. 주주총회 결의로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오고 그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자본금 증가한다. 3번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 액면 분할한다. 액면 분할하면 자본금 자체는 전혀 변동 없다. 그죠? 변동 없다. 그죠? 10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50만 원짜리 주식 두 주로 액면 분할한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금 총액은 전혀 변동 없으니까 회계 처리할 거 없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답 찾는데 큰 문제 없고요. 다만 자본금 총액이라고 한 거는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 자본 구성 항목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서 자본금이라는 분류를 말한다라는 의미에서 자본금 총액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총액이라는 단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수험생들 혼란만 일으킬 수 있는 것 같고 괜히 총액이라고 넣으면 자본 총액 뭐 그런 식으로 헷갈려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불필요한 단어 삭제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지문에서 뭐 전환사채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과감하게 넘어가라고. 그런 거 몰라도 답 찾는데 지장 없잖아. 그렇게 결론 정리할 수 있고 뭐 참고로 이렇게 소개 등장했으니까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볼게요. 전환사채라는 건 이거랍니다. 우리 회사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 빌리기 위해서 뭐 발행합니까? 사채 발행합니다. 사채 발행하는데 전환사채라는 것은 이거랍니다. 사채는 뭐라고요? 우리 회사가 사채 발행하면 사채라는 유가증권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 따박따박 받아먹고 만기가 되면 거기 액면에 있는 돈을 우리 회사로부터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채인데 전환사채라는 건 이거랍니다. 사채하고 똑같아. 만기 될 때까지 이자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 받는 건 똑같은데 사채라는 유가증권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혹시 요 사채를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 권리도 딱 포함되어 있는 게 전환사채랍니다. 그럼 일반 사채보다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비싸지, 그지? 그 사채라는 유가증권 들고 있는 사람이 일반 사채의 혜택도 다 누리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옵션, 추가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기까지 그 사채 쭉 들고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내가 들고 있는 그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사채를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환사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전환권을 행사했답니다.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바꿔줘야지. 약속을 딱 했으니까. 그러면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채를 회수하고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에 자본금, 차변에 이제 대변으로 기록되어 있던 사채라는 부채가 없어지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 기록한다 이겁니다. 차변에 사채, 대변에 자본금 그렇게 회계 처리할 거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회계 처리하다 보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지 뭐. 됐습니다. 부연 설명까지 해 보았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재무정보 질적 특성 중 충실한 표현에 대한 서술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전산세무 자격시험 출제 범위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인데, 그지? 생뚱맞게
IFRS 기준으로 답 찾으십시오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또 이런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죠? 그리고 출제돼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IFRS에서도요, 국제기 기준에서도 재무 회계에 대한 개념 체계가 서술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충실한 표현이라 요것도 틀렸습니다. IFRS 기준에 따르면 충실한 표현이라는 문구가 용어가 아니고요. 요거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제 내려면 용어라도 정확하게 언급해 주던가. 용어도 어설프게 하면서 이렇게 문제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앞으로 시험 칠 분들이라면 요 문제 뭐 사실 무시해도 되겠지만 굳이 한번 구경해 보려면 용어를 정확하게 고치십시오. 표현 충실성. 우리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배웠잖아.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그죠? 그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IFRS에서는 기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IFRS에 재무정보 질적 특성이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서 표현 충실성이라는 내용이 쭉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수정 부탁드립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개념 체계입니다. 자, 주요 질적 특성 뭡니까? 주요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주요 질적 특성. 그리고 요 둘은 조금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겁니다. 구성 요소가 세 가지였다 그지요? 목적 적합성은 과거, 현재, 미래 뭐 그렇게 우리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예측 가치 미래지 그지? 현재 적시성, 과거 피드백 가치. 신뢰성은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뭐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판단해 봅시다. IFRS에서 표현 충실성이라고 있대. 뭐겠습니까? 표현의 충실성이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걸로 올바르지 않은 것.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 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맞겠지 뭐. 2번, 정보 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재무 정보의 가치를 말한다. 아유, 말 어렵다 그죠?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키워드겠다 그죠? 뭡니까? 예측 가치를 말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우리 선택하면 되겠지. 왜? 예측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랍니다.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 3, 4번 확인할게요. 3번,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뭐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4번,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이건 뭡니까? 중립성입니다. 중립성. 2번으로 선택하신 분 잘했고요. 4번은 분명히 중립성에 대한 설명인데 4번이 틀리나 보다라고 4번을 선택했다고요. 물론 정답으로 인정 안 되고 감점되겠지만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부연 설명해 볼게요.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런가 보다 구경해 보십시오. 자, IFRS라는 게 있는데 국제기 기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차변, 대변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회계 처리랑 미국에서 하는 회계 처리가 서로 다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지.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있지만 우리 전산 세무 자격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IFRS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랑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그게 IFRS구나라고 아시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건 이겁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서로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용어는 조금씩 서로 달랐다 이겁니다. 그거를 조금 교통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계 기준이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랑 사용하는 계정 과목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A라고 부르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B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용어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라마다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를 쭉쭉 정리했을 건데 그 개념 체계 정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회계학 전공한 교수랑 미국에서 회계학 전공한 교수랑 개념 체계를 막 서술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 체계가 조금 다르게 현재 기술되어 있답니다. IFRS에서의 개념 체계 소개해 드릴게요. 과연 이렇게 시간 할애해서 소개해야 되냐라는 의문은 드는데 어쨌든 시험에서 출제되었으니까 소개하는 거다 이겁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주요 질적 특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정보 이용자의 특성으로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주된 질적 특성이고 부차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IFRS의 개념 체계 소개해 드립니다. IFRS에서는요, 주요 질적 특성을 두 개로 언급하고 있답니다. 두 개겠지, 그지?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용어 안 쓰고요.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신뢰성 대신 표현의 충실성, 요거를 언급하고 있답니다. 표현 충실성, 의를 빼고 표현 충실성. 요 두 개가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하부 속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은 요 세 가지씩 각각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IFRS에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자, IFRS에는 자 여기 목적 적합성에 있는 적시성 요거 뺀답니다.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요거 두 개만 언급하고 있대요. 피드백 가치를 번역을 이렇게 했대요. 피드백 가치라고 번역 안 하고 확인 가치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확인 가치. 뭐 피드백 하는 거나 확인하는 거랑 똑같이 그지? 번역을 어설프게 이렇게 한 거야. 어설프게 하면 교수님들이 뭘 하겠다, 그죠?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뭘 한다고, 그죠? 어쨌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게 막 영미법은 판례를 중심으로 한 성문법이다, 그죠? 판례에서 유래해가지고 그걸 막 규정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제1조 2항, 뭐는 무엇이다, 뭐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데, 영미법은 기술하는 방식이 이거와 달라. 이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읽으면 소설 같아. 그래서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문 나온 게 막 이해하기 너무나 어렵잖아, 그지? 그냥 IFRS는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여기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기술이 쭉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좀 요약해 보면 이렇게 지금 정리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성 요소로 언급하고 있고 신뢰성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신뢰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대신 표현 충실성이라는 요 용어를 그냥 다 주된 요소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검증 가능성 요거를 뺐습니다. 그래서 하부 속성으로 중립성만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요 두 개가 주된 질적 특성이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요 두 개가 약간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는데 IFRS에서는 그런 언급 없습니다. 요 두 개가 주요 질적 특성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세요. 뭐 그렇게 현재 기술하고 있답니다.
자, 요게 주요 질적 특성, 부차적 질적 특성으로 몇 가지 언급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빠진 거가 나오겠지. 적시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그죠? 정보 이용자 특성을 그냥 부차적 특성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해 가능성.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원래 일반 기업의 기준에 있는 부차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요 비교 가능성. 요 정도로, 예, 요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 뭐 똑같은 건데 막 이렇게 섞어치기 좀 했다 이겁니다. 위치를 좀 서로 바꾸어서 언급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어렵진 않죠. 저처럼 이제 조금 깊이가 얕은 사람 보기에는 그냥 말장난 아닌가라고 사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끼리는 뭐 심오한 뜻이 좀 있겠지요. 뭐 그것까지는 알기 싫습니다. 실무할 때는 그게 직접적으로 안 쓰이니까. 어쨌든 뭐 교수님들 하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현재 규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용어도 우리는 주요 질적 특성, 부수적 질적 특성 뭐 이런 용어 쓰는데 여기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 근본적 질적 특성. 요거는 보강적 질적 특성 뭐 이렇게 현재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참고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요 4번에 있는 게 중립성인데 그지? 그게 표현 충실성의 부차적 특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표현 충실성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문제 4번 봅시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1번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판매 수익. 기존 건물 부수고 그 철근 같은 거 나와가지고 옆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좀 돈이 좀 들어온다 그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취득원가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들어오니까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증가시킨 항목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2번 유형 자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 교육 훈련비. 이건 뭡니까? 유형자산 사고 나서 새로운 기계를 샀답니다. 그 기계 사고 나서 이 기계는 이렇게 다룹니다라고 직원 교육했다라는 걸 의미한답니다. 이거는 뭡니까? 취득원가와 관계없이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요거는 차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자, 3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시운전비, 그죠?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취득원가에서 가산해야 되니까 증가시킬 겁니다. 정답 3번. 4번 판단합시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 취득원가라는 걸 뭡니까? 경영진이, 즉 회사가 생각하는 의도하는 상태대로 사와가지고 의도하는 상태대로 만들기까지 드는 운반비, 시운전비, 뭐 설치비 이런 것들을 취득원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가 지나고 나서 돈이 든다고요? 요거는 뭡니까? 그냥 비용이지 뭐. 됐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지웁니다. 문제 5번. 주식회사 백두산이 전기 7월 1일에 구입한 기계정치의 감가상각비 정률법이랍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요? 작년도에 샀다 이겁니다. 작년 7월 1일에 샀고, 자, 올해 감가상각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률법요, 취득원가를 지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 얼마입니까? 자, 단기 감가상각비가 180만 원이고요. 단기 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8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비 인식하기 전에 원래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라고요? 280만 원 빼기 180만 원, 100만 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죠? X 빼기 100만 원 곱하기 정률 얼마요? 0.2 한 것이 올해의 감가상각비가 되더라 이겁니다. 올해 감가상각비 얼마? 180만 원. 됐죠? 그러면 X값 구할 수 있겠네요. 180만 원 곱하기 0.2가 반대편으로 가면 나누기 0.2가 된다. 그죠? 그러면 180만 원 나누기 0.2 하면 900만 원 나옵니다. X 빼기 100만 원이 900만 원이면 X는 얼마요? 1000만 원 될 것입니다. 요거의 취득 원가가 될 거다.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다. 됐죠? 정답 2번이고요. 답은 이렇게 찾았고 한번 검증까지 한번 해볼까요? 검증. 작년도에 그러면 100만 원이라고 감가상각비 인식한 건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작년도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취득할 때는 기상각 이미 인식한 감가상각 누계가 없으니까 그지? 1000만 원 자체에서 0.1을 곱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 1일에 구입하다 보니까 12개월치가 아니고 6개월치만 감가상각비 인식했을 거라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0.2 하면은 200만 원 나오거든요. 그거 곱하기 다시 6 나누기 12 하니까 100만 원 이렇게 작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었구나라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거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봅시다. 다음 제조원가 명세서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재료비 단기 매입에 기말 원재료 재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재료비가 1,200만 원이래. 농업비 800만 원, 제조관제비 6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요거 세 개 합한 게 총 제조원가가 되겠다. 그죠? 2,600만 원.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서 기초 제공품 100만 원 더하면 2,700만 원 나오고요. 여기서 기말 제공품 400만 원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톡 튀어나올 겁니다. 얼마요? 2,700만 원에서 400만 원 빼면 2,300만 원. 됐습니다. 자, 이제 찾아봅시다. 틀린 거 찾습니다. 총 제조원가 얼마요? 2,600만 원. 맞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100만 원. 맞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400만 원. 맞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요? 2,300만 원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 2,600만 원이라고 언급했으니까 틀린 지문은 4번. 지웁니다. 문제 7번. 아래 자료를 보고 A씨의 현재 의사결정에 관한 매몰 원가를 구하십시오. A씨는 이번에 취업을 목적으로 전산 세무 1급 자격증과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미 A씨는 대학교 1학년 때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와 관련된 교재 구입비로 3만 원을 과거에 지출했었다 이겁니다. 현재는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취득과 영어 공부를 위해서 수험서적 및 어학서적을 각각 2만 5천 원과 4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또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려고 수강료를 알아본 결과 6개월 수강료 10만 원이고 인강을 신청하면 교재 구입비 10%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됐죠? 의사결정하는 게 뭘 의사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부할 거야 지금. 전산세무 1급이랑 영어 공부 지금 할 거라고. 할 건데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지? 인터넷 안 하고 그냥 교재 사가지고 내가 독학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 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인터넷 공부하는 것도. 내가 만약 독학을 할 거면 비용이 얼마 듭니까? 25,000원하고 4만 원 합해서 65,000원 듭니다. 그게 A안 직접 독학하는 거. B안은 뭡니까? 인터넷 수강하는 겁니다. 인터넷 수강하면은 요걸 좀 싸게 살 수 있다라 이겁니다. 10%씩 책값 깎아주니까. 그러면 얼마가 듭니까? 65,000원 곱하기 90%. 58,500원 든다 그지 책값이. 그 다음에 10만 원 수강료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158,500원 듭니다. A는 65,000원 들고. 됐죠? 요 두 개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자, 158,500원 빼기 65,000원 하면은 93,500원. 이게 B안을 채택하는 순간 요만큼이 돈이 지금 더 발생한다고. 돈이 얼마 드는 걸로만 지금 판단할 수 없잖아. 그지? 독학을 하면은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거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주도 한 잔 더 먹어야 될 거고, 그럴 수가 좀 있고, 인터넷 강의에 도움을 받으면 조금 그런 게 좀 시간도 좀 줄어들고, 소주도 좀 작게 먹어도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의 차이와 93,500원, 그거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하면 될 겁니다. 됐죠?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매몰 원가. 고려 전혀 안 해도 되는 원가를 찾아보랍니다. 뭡니까?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전산회계 1급 딸 때 들었던 책값 이런 거는 전혀 지금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겁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뭐 어떻게 지금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 됐죠? 그래서 매몰 원가는 3만 원입니다 라고 찾으면 되겠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명확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설명이 조금 미흡해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됐죠? 답 찾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2017년 1월 5일에 작년도다 그죠? 작년도 1월 5일에 영업을 시작했고요. 주식회사 세무라는 회사가 사업 부진으로 2018년도 올해 6월 30일에 제공품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모두 제품으로 생산한 뒤 전부 싼 가격으로 처분해버리고 폐업했답니다. 2017년도 말 제공품 재고액 5만 원, 2017년도 말 작년도 말의 재고입니다. 그죠? 제품 재고액이 10만 원이 있었답니다. 2018년도 올해의 원가를 큰 순서대로 정리한 걸로 옳은 것은. 원가의 흐름을 묻는 문제다. 그죠? 빨리 분석해 봅시다. 제공품, 제품입니다.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작년도 말의 재고액은 올해 초의 재고다. 그죠? 기초 제공품 5만 원. 기초 제품 재고는 10만 원이었고요. 자, 올해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제공품 재고는 있다 없다? 없지. 제품 재고 있다 없다? 없지. 제품 완성한 거 전부 다 싸게 그냥 처리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품 재고도 0이다. 됐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의 크기를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숫자 하나 넣어보면 되지 뭐. 100만 원 넣어볼까요? 가정치 넣어봅니다. 그러면 100만 원하고 5만 원 합하면 105만 원 나오는데요. 거기서 0원을 빼니까 105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될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105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기초 제품이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하면 115만 원이고 거기서 0원을 빼면 115만 원 자체가 매출 원가가 될 겁니다. 그죠? 크기 순서 정리합시다. 제일 큰 게 매출 원가, 그 다음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이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러한 크기 순서고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9번 봅시다. 종합원가 계산 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과소평가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실제로 숫자를 넣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제공품 물량을은 파악함에 있어서 자, 단기 완성품이 100개, 기말 제공품 100개라고 가정합시다. 단순합시다. 선의소지법, 평균법 그런 언급 없으니까 기초 제공품을 아예 없었다라고 가정하고 착수를 200개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구할 수 있는데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와 관계없이 계산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만 가지고 분석하면 될 것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50%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계산합니까? 100개, 단기 완성된 거에 대해서는 100개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50개라고 계산될 거다. 그러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합계는 150개고 만약에 가공비의 배분 대상 원가가 150만 원이다라고 단순화한다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10,000원 곱하기 100개, 100만 원 될 거고 50개 곱하기 10,000원, 50만 원이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회사가 기말 제공품 완성도를 과소평가했답니다. 엉터리로 40%로 착각했답니다. 그러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100개랑 40개로 계산될 거고 140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50만 원 나누기 140 하니까 10714 뭐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10714 곱하기 100 하면은 1071428원 뭐 이렇게 계산될 거고 40개 곱하기 10714 하면은 428560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숫자 분석해 보았고요. 판단합시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과대 계상된다. 과소 계상된다. 그죠?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요게 비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중에 팔려 가지고 비용 될 거니까 요거 보니까 과소 계상된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 기말 제공품 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과소 계상된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거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요거는 맞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말로 문제 나왔을 때 숫자 가지고 분석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세무는 홍삼을 가공해서 건강기능 식품 원액과 화장품 원액 및 비누 원액을 생산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홍삼 액기스와 화장품 및 미용 비누를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는 2,400만 원이다. 이 경우 순실현 가치법에 의할 때 화장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얼마일까요? 결합원가 문제다, 그죠? 뭘로? 순실현 가치법으로 배부한답니다. 순실현 가치 구해봅시다. 생산 2,000개하고 최종 판매가 13,000원이랍니다. 2,000 곱하기 13,000, 이게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서 추가 가공원가 있으면 빼야 되겠다, 그죠? 400만 원 빼야 된답니다. 그러면 2,200만 원 나올 것이고, 동그라미 6개를 M으로 표시할게요. 화장품은요, 자, 화장품은 생산 수량 4,000개고 곱하기 6,000원, 2,400만 원 돈 획득할 수 있는데 거기서 추가 가공원가 600만 원 드니까 그걸 빼야 되겠다, 그죠? 1,800만 원 될 것입니다. 미용 비누는요, 6,000개 곱하기 2,000원, 1,200만 원 나오고 여기서 200만 원 빼면 1,000만 원 계산됩니다. 요거 세 개 합하면은 5,000만 원 나오거든요. 비율로 따져보면 화장품 요거 구한 겁니다. 36%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2,400만 원 곱하기 36% 계산하면 864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864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주식회사 한결은 2018년 7월 1일에, 올해 7월 1일이다, 그죠? 업무용 승용차를 5,500만 원에 취득했고요. 차량 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납부한 취득세 1,500만 원을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취득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지? 비용으로, 엉터리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이때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 해보십시오.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고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었고 업무 사용 비율은 100%랍니다. 회사에서 이 차 사놓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건 하나도 없더랍니다. 됐죠? 자,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즉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그거를 취득원가 일단 합산시키고 그 다음에 마치 이 부분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걸로 보아서 세무조정한다고 했습니다. 뭐? 즉시 상각의제가 적용된다 이거 합니다. 그거 묻고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래요. 업무용 승용차는 특이하게도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다 보니까 3단계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5년 정액법 잔존가치 없는 걸로 일단 세무조정 1단계 하고, 2단계 운행일지를 썼는지,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들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을 파악해가지고 2단계 세무조정하고, 마지막 3단계가 연 800만 원 감가상각비 한도를 검산해보는 그런 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됐죠? 순서에 따라서 정리합시다. 1단계 5년 정액법 잔존가치 없는 걸로 감가상각하는 걸로 세무조정한다. 취득원가 5,500만 원이라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1,500만 원을 합산시킨다 이겁니다.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되니까. 따라서 5,500 플러스 1,500 7천만 원 됩니다. 자, 7천만 원 해서 잔존가치 없고 요거를
5년 내용연수로 나눈하여 요걸로 삼각범위를 구해야 되고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여기 1년치다 그지? 요거 곱하기 12분의 6으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7천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1,400만 원, 그거 나누기 2 다시 하면은 700만 원으로 삼각 범위에 계산되는데 회사가 기록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라고요? 장부에 감가상각비 기록한 건 없지만 요 1,500만 원 요게 즉시상각 이제 적용되니까 회사가 기록한 감가상각비 얼마로 본다고요? 0원 플러스 1,500만 원, 1,500만 원으로 본다 이겁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액이 나와버리니까 1,500만 원 빼기 700만 원 한 800만 원을 어떻게 플러스 세무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소득처분은 유보가 되겠지. 됐죠? 이것이 1단계 세무조정. 2단계 세무조정. 자, 여기 1단계고 2단계 세무조정요.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들 나와 있는 거는 원래 1,500만 원이라는 요 금액밖에 없다 그죠? 자, 요 금액에서 이미 800만 원은 세무조정 했으니까 700만 원만 남을 겁니다. 요 700만 원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을 파악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하니까 운행일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만 들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업무 사용 비율은 100%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까지 해주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거는 없다라는 것이 결론. 3단계 마지막 세무조정 합시다. 자,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건 얼마라고요? 결론적으로 7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 3단계 세무조정 해야 됩니다.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가 인정되는데 7월 1일에 구입해서 그러면 인정되는 범위가 얼마라고요?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하면은 400만 원 이렇게 인정될 겁니다. 그러면 한도 초과다 그지? 그러면 3단계 또 세무조정 해야 됩니다. 얼마로? 송금 불산입 300만 원으로. 소득처분 유보지 뭐. 됐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세무조정 이루어지고 결론값 내면 1단계 송금 불산입 800만 원 유보, 3단계 송금 불산입 300만 원 유보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자, 지문으로 나와 있는 거는 송금 불산입 800만 원 유보라고 되어 있다고 그죠? 2번 요것이 정답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문제가 좀 어설픈 거다 그죠? 사실은 8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다 이렇게 지문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1단계만 이렇게 고려해 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고 그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됐죠? 답은 찾을 수 있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시험 공부하실 거라고요. 요 한번 요런 스타일이 한번 등장했으니까 또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하시고요. 다만 금액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학습하십시오.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습 목적에 맞게 좀 금액 수정했습니다. 5,500만 원을 3,500만 원으로 수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수정하십시오. 제가 막 실무에서 금액 좀 기억하라고 차중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80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가 인식되고 5년을 원칙으로 하니까 5, 8, 40, 4천만 원 차 값이 4천만 원 넘어버리면 뭔가 세무조정 걸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 임원 승진했을 때 예전에는 비싼 차 많이 줬는데 요새는 그랜저, 4천만 원 이하는 그랜저만 주고 제네시스 같은 건 잘 안 주고 뭐 그런다고 실무 얘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5,500만 원, 1,500만 원 합하면 7천만 원 돼버려요. 그럼 뭔가 지금 800만 원 또 걸리게 돼 있다고. 그 점에서 좀 아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문제를 고친다면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금액도 요 1,5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그러면 이제 정답이 100만 원 될 거야. 100만 원. 1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3번 지문은 150만 원으로. 그
그다음에 4번 지문. 자, 4번 지문이 요 1,500만 원 돼 있는 거를 5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조금 더 학습 목적에 맞는 문제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금액 수정한 걸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3,500, 500 합한 4천만 원 될 거라고. 됐죠? 그러면 삼각범위액이 400만 원 될 건데 회사가 기록한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이다, 그죠? 그래서 1단계에서 100만 원만큼이 송금 불산입으로 걸려버립니다. 2단계에서 출발점은 그러면 5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400만 원이 출발점이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할 거 없고, 마지막 3단계 40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 해야 됩니다.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하니까 얼마? 400만 원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도 세무조정 할 거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100만 원이 1단계에서 등장하는 세무조정, 그죠? 요 100만 원만 나와 있는 2번 지문이 정답입니다라고 이렇게 학습하면 될 거다. 됐죠? 어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설픈 문제인데요. 또다시 유사하게 좀 완벽하게 금액 수정돼 가지고 출제될 겁니다. 그때는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울게요.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처음 공급했던 재화가 환입됐다고요? 매출 환입 당연히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꺼내야 될 겁니다. 맞고. 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차고 외로 잘못 기재했다. 고의성 있게 뭔가 잘못했다고요? 다시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가산세가 생긴다 이겁니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지. 다. 착오에 의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중 발행됐다고요? 2번 발행된 것 중에 한 개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로 수정세금 계산서 끊어야 될 거고. 라.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다음 과세 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서 가나다의 사유가 발생했다고요? 간이 과세자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지만 예전에 일반 과세자 신분일 때 공급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수정 사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수정세금계산서 꺼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라는 다소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어쨌든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라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 됐죠? 문제 13번.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이런 내용 배운 적 없다고,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택해보고 빨리 넘어간다 이겁니다. 한번 출제됐는데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요 출제된 이유는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와 관련해서 세법 개정상이 하나 좀 구석탱이 내용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거 소개해 보려고 출제되었대요. 구경해 보십시오. 가볍게. 자,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있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장부를 기록할 때 법인 계좌하고 하나하나 다 맞춥니다. 돈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좌를 일일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장부 기록이 굉장히 엉망진창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뭔가 제도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 개인 사업자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겠다, 그죠? 그런 사람이면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크다면 업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업종이면서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너 성실신고 확인 제도 해. 뭐 그렇게 정했다 이겁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규모가 좀 큰 사람들은 좀 제대로 장부 관리하고 제대로 세무신고 하십시오라는 취지에서 5월달까지 세무신고하지 말고 기간을 좀 더 줬답니다. 6월까지 한 달 더 시간 준 거야. 6월까지 좀 제대로 세무신고하십시오. 소득세 신고하십시오라고 정해놨고요. 대신 제대로 신고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뭔가 페널티를 준다 이겁니다.
그 개인 사업자를 세무신고하는 게 보통 세무사, 회계사 같은 세무사무소에서 신고할 거라고. 그 엉터리로 세무신고하면 그 당사자도 당연히 페널티 받고 그 세무신고한 회계사, 세무사도 페널티 주겠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입니다. 후덜덜하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세무사, 회계사가 성실신고 확인제도 그런 대상자들 세무신고하기 꺼려합니다. 굉장히 껄끄럽잖아. 그죠? 그게 요 제도고. 자, 읽어봅시다. 그럼 판단해 봅시다. 틀린 거 찾으랍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 즉 6월까지 하면 된다 이겁니다. 5월달에 해도 되고 6월달까지 하면 된다. 2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된답니다. 나는 어떤 세무사한테서 신고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미리 신고해야 된답니다.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한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회계사 세무사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다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수료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 수수료 주는 것 중에서 120만 원 한도로 60%까지 세금 깎아준답니다. 그래서 좀 비싼 수수료 주더라도 좀 요거 좀 해라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 저가로 싼 값으로 세무신고 해주는 회계사 세무사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리 안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저가 회계 세무사 사무실은 성실신고할 때 그러면 요 규정 때문에 얼마까지 해주겠습니까? 60% 해가지고 120만 원 들리면 200만 원이다 이겁니다. 200만 원 수수료로 보통 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신고를. 그러면 그 납세자 입장에서 200만 원 수수료 주는 것 중에서 120만 원까지는 세금 깎아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제도도 있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설명이고 4번 지문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4번이 옛날 규정 내용이니까 틀렸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만약 안 하면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하는 것도 있고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둘 다 매기기 너무 가혹하니까 둘 중에 큰 것만 예전에는 매겼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법 개정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세법 개정 돼가지고 큰 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요거 따로 저거 따로 다 매기겠습니다라고 새롭게 좀 세법이 개정되었대요. 그것 때문에 요 문제가 소개되었고요. 참고로 구경해 보았습니다. 됐죠? 문제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 및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틀렸다고 그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1번. 2, 3, 4 확인합시다. 2번.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 면세는 부분 면세제도. 3번. 영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누적효과, 환수효과가 발생 안 한다. 영세율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아예 안 내니까 그지? 누적효과, 환수효과 같은 거 생길 이유가 없을 겁니다. 4번.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 제도는 주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소비지구 과세 원칙 구현을 위한 제도고 면세제도는 역진성 방지를 위한 제도다. 됐죠? 문제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품 등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이고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현재 가치 인도 기준,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인정해 주고 회수기일 도래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돈 받을 때마다 매출 인식하는 것도 법인세법에서 수용한다 이겁니다. 맞죠? 2번. 자산의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산을 인도할 때 손익 귀속 시기란다. 이거 틀렸다고 그죠? 회계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홈쇼핑에
물건 팔아주세요라고 맡기면 회계에서 어떻게 수탁자, 홈쇼핑이 물건 팔았을 때 위탁자는 매출 인식한다고 있고 법인세법도 그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회사가 홈쇼핑에 맡기는 순간 손익귀속시기 매출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다 이겁니다. 됐죠? 2번이 정답이고요. 3, 4번 확인합시다. 3번 상품 등의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맞죠? 회계도 똑같고 법인세법도 똑같습니다. 4번 지문 파악할게요.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는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사용 수익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사용 수익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이것도 맞다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양도, 제일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거 양도할 때 회계도 그렇고 법인세법도 그렇고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입장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세 개 중에 제일 빠른 날을 그 매출 인식 시기 또는 손익 귀속 시기로 본다고 했다. 잔금 청산일.